네, 11시 김광일쇼 오늘의 톱뉴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재명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씨는 참 맷집이 좋다. 맷집이 좋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말 또는 캐릭터, 성격 그런 거는 떠나서 맷집 하나는 좋다. 다른 정치인, 다른 후보들 같으면 벌써 쓰러져도 10번은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맷집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끝에 아무튼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 그렇게 후세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대장동 관련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국민의 앞날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아주 뜨겁고 중요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그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이 주어진 인물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동규라고 하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그 사람 유동규, 지금 이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하고 오래전에 인연이 끊어졌다, 연락도 주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손사래를 쳐왔습니다. 유동규는 내 측근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 씨하고 지난 9월에 유동규 씨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선대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그 정진상과 통화를 7분 동안 했다. 그리고 정민용 이 변호사, 이 사람도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유동규의 측근, 그리고 정진상하고도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민용 변호사하고 5분, 정민용 변호사하고 먼저 5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정진상 씨하고 7분을 통화를 했다. 그때 이제 뭐 유동규 씨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안 그렇겠습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경기지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분께 헌신을 했는데, 이제 자기만 검찰 수사관들에게 묶여서 끌려 들어가면 저 구치소에서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자기한테는 구명의 손길은 안 나오고 뭔가 뚜렷한 보장 약속은 없고 울고불고 난리 안 치겠습니까? 내 청춘 돌리도, 내 인생 돌리도, 내 삶을 돌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심리의 흐름이 있는 거지요.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란 말이냐? 성남시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진행된 그 참여 인사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근데 나보고 지금 다 짊어지고 구치소로 들어가라고?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울고불고 했다. 자살약을 먹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그때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하고 정진상 씨하고, 이제 곧 유동규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들려서 구치소로 들어갈 운명. 그 다음에 정진상 씨는 이재명 후보 곁에 서 있는 사람. 거의 24시간 365일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끼리 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재된 바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압수수색을 끝까지 응하지 말고 버텨라. 변호사 붙여주겠다. 천하의 이재명 후보라도, 천하의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라도 검찰의 손길이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지요. 변호사 붙여주고만 압수수색 좀 버텨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취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원희룡 후보가 제보를 받았던 내용을 이제 신문 기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통 열흘밖에 안 된 아이폰으로 통화를 했고 기록이 안 남는 화상통화 앱을 사용을 했고 페이스타임이라는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은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내용을 밝혀낸 곳은 경기 남부경찰청,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쟁점이 남습니다. 첫 번째, 야 정진상은 왜 수사 안 해? 바로 붙잡아다가 물어봐야지. 이런 겁니다. 정진상 씨가 이재명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그림자 24시간 꼭 붙어있는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차마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가 검찰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 두 번째, 아니 정진상하고 정민용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압수수색 30분 전, 5분 전, 10분 전에 어떻게 알았지? 검찰이 압수수색 수사관들 수십 명이 들이닥친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것은 정진상이 취재한 걸까?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얘기해 준 걸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한테, 정진상이 그 명을 받들어서 전화를 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이재명, 정진상, 정민용 이 사람들은 유동규에게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세 번째, 유동규하고 정진상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뭘 주고받았을까? 무슨 입단속을 시켰으며 그 입단속의 보답으로 무엇을 약속했을까? 이런 겁니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 때 우리 잘 봤지요. 뭐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달라느니, 뭐 거기는 못 줄 테니 뭐 센다이 영사로 가라느니, 센다이는 못 가겠어, 오사카 줘야 돼.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유동규와 이재명과 유동규 입막음, 입단속을 약속을 한다면 뭔가 보답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청와대 주인이 되면은 유동규 너는 국정원장이다. 유동규가 그러고 다녔다면서요? 국정원이 무슨 차장한다고. 제가 뭐 소설을 쓰는 겁니다만 그러나 충분한 리얼리티가 있는 소설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의혹을 사는 대목인 것이지요. 네 번째, 여기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을까? 유동규와 정진상, 유동규와 정민용, 특히 유동규와 정진상 두 사람이 7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7분 통화하면은요 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데 정진상이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24시간 그림자처럼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는 정진상,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동규하고 7분을 통화한 뒤에 이재명 후보에게 어디까지 보고를 했을까?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무슨 지시를 내렸다는 말일까?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나온 뉴스는 이런 겁니다.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강압에 의해서 쫓겨났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죄 혐의를 이제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정진상 중심의 점조직 형태였다. 조폭 같은, 마피아 같은 점조직 형태였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야당에서는 벌써 그 혐의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하고 통화 관련 자체에 대해서 국감 때는 모른다 그랬는데 어제는 나중에 들었다.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국감장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하고 통화가 된 다음에 국감을 했기 때문에 국감 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건데 모른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점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도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재명 수사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라고 해보죠. 정부가 국토부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2의 대장동이 없게 개발할 때 민간 이익을 제한을 하겠다. 6에서 10% 정도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그 4인방 이 일당들이 거둔 수익은 10만 %입니다, 여러분. 10만 %. 그런데 국토부는 앞으로 이제 그것을 그 만분의 1인 10%로 그 이하로 줄이겠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는구나. 만약 이재명 당신네들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이 이게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면 왜 그거를 다시 뒤엎는 대책을 마련해? 그대로 놔둬야지. 오히려 더 확대 발전시켜야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면 왜 이것을 제한하고 만분의 1로 줄이는 그런 대책을 추진할까? 이것은 자승자박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대장동 게이트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인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공공결정권자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3인방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의 관심은 서울중앙지검, 검찰, 그 다음에 경기 남부경찰청 여기에서의 수사의 그 칼끝이 윗선을 겨냥할 것인가? 이재명을 겨냥할 것인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만 남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재명 세 글자를 적은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미국에 머물고 있던 남욱에게 폰 정보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다. 그리고 대질 조사를 받던 중에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유동규에게 건네준 뇌물성 그 수표가 4억 원이라고 말맞추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2010년에 모 인사를 통해서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를 했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2010년에 이미 대장동에 관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로비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대장동 게이트의 4인방 김만배가 큰형님이라면서요. 김만배, 둘째 형님 유동규, 셋째 남욱, 넷째 정민용,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또 있지요. 뭐 5인방.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각자 도생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검찰 수사관에게 불어야 될 것인가? 우리 4인방이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아니, 나부터 우선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하이에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적군이 되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물어뜯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우리는 공모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둘, 그 지침은 성남시가 만들었습니다. 셋, 성남시가 만든 공모 지침의 결재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넷, 우리가 배임이라면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배임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어찌할 수 없는 논리 구조를 딱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깔 수 있는 이 범죄의 딜레마, 죄수 딜레마, 이 4인방이 깔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로비 리스트입니다.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고 법조인들도 있고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거 어디 마음속에 수첩에 다 적혀 있을 거고 증거물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죄수 4인방은 막판에 몰리면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쥐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로비 명단 액수 다 깔 겁니다. 증거와 함께. 11시 김관일 쇼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집권 세력, 문재인 핵심 지지 세력,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그림입니다. 만약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플랜 B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 때문에 졌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졌다고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 이 사람들이 봤을 때의 큰 그림은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그때 그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밀릴 것인가? 덮어씌울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 것인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할 것인가? 이 책임을 누구에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이후에 그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 인생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